민주당 15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바웃 우리 동네 월요일 첫 순서 여수 MBC 기자들의 친절한 뉴스 해설이 곁들여지는 시간,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수 MBC 보도센터의 능력자분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럼요. 우리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6주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모셨는데 네. 마지막 피날레라는 건 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영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영철입니다. 네. 스튜디오 처음인데 진짜 긴장되네요. 전혀 긴장이 안 돼 보이시는데 마지막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이 소개 멘트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아, 그럼요. 뭐 저한테는 뭐 더 없는 찬사인데 네, 부담 좀 내려놓고 오늘 좀 편하게 하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전남 동부권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여순 사건 특별법 공동 발의를 하면서 지역에 또 이슈가 됐는데 이 이슈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화요일에 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들어서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해왔는데 이번에는 전남 동부 지역 5명의 의원들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주승용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모두 106명이 동의를 했는데요. 이번엔 이보다 많은 152명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희생자에 대해서 올해 초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모두 8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돼 왔는데 이제는 사법부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정말 표류돼 왔잖아요. 이 험난했던 여정이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큽니다. 네. 이번 발의안은요,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내용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건의 발단과 그다음에 경과, 희생자나 피해자의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 각종 위령 사업을 추진할 기념재단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요 내용입니다. 이 과거에 벌어진 국가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이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상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발의됐을 때도 거기에 보상 조항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 시기를 좀 앞당겨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보상에 대한 규정은 빠진 채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던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의 소멸시효를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부칙에 포함된 것도 과거의 법안과 좀 달라진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1대 어쨌든 간에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유족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21대 국회 들어서 2달 만에 발의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7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지역의 수건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다만 이 피해자나 유족들이 워낙 고령이시고 네. 또 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좀 많이 전해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특별법 이후에도 아무래도 조사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앞장을 섰고 민간에서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여순 사건 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지역에도 여러 또 시민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소리를 좀 내야 될까요? 우선 시민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여순 사건 70주기인 2018년에
발족이 됐고 지역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보훈단체, 또 종교계까지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제정될 호기라서 국회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해보자 이렇게 네.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장 이번 달에는 이 법안을 심의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의 단합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네. 좀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나 경찰 유족이나 군인들이 보셨을 때 각각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추모제도 과거에는 각각 따로따로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70주기 때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군인단체가 함께 하긴 했지만 그때도 경찰분들은 또 따로 추모제를 진행하셨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72주기를 맞아서 경찰 유족, 민간인 유족, 군인 유족들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기로 해서 어쨌든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반적인 지역사회 화합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리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COP28 정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COP28 어떤 행사인가요?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COP라고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또는 줄여서 당사국 총회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면 이 당사국 총회라는 게 과연 뭐냐? 90년대 들어서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국가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죠. 환경 그렇죠. 문제는. 네, 그래서 1992년에 192개 나라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라는 협약을 채택했는데 그게 기후변화 협약이고 그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이 매년 모여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 이게 이제 당사국 총회 COP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COP 28 이 숫자 28의 의미는 이제 회의의 차수 그러니까 28번째 회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종합하면 COP 28은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의 28번째 총회, 28번째 회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첫 총회가 지난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고 올해 영국에서 26번째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됐고요. 그래서 여수시가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COP28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쩜 이렇게 이야기 쉽게 풀어서 쏙쏙 풀어주시는지 다 이해가 또 됐어요. 네. 뭐 큰 세계적인 행사인 건 잘 알겠는데 그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 뭐 이게 회의는 회의인데 뭐 큰 행사인 것도 알겠는데 뭐가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또 질문이 또 들 것 같아요. 네, 이 각 나라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를 평가하는 CAT, 이 국제 연구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지난 2016년도에 우리나라를 기후변화에 무책임한 국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환경연구소 저먼워치 또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을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는 환경 분야에서 아주 이게 낙제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네, COP28 유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해보자 이런 계산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당사국 총회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메가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이보다 우리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리고 이 당사국 총회를 유치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5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2012년에 여수 엑스포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박람회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었는데 당사국 총회가 이런 박람회의 정신에 부합하는 또 박람회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행사라는 것이 이 지역사회가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듣고 보니 꼭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유치될 승산이 과연 어느 정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게
정부가 당사국 총회를 국가 행사로 결정하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첫 번째 단계도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사국 총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이 유치 국가로 지정이 돼야 되고 국가를 먼저 뽑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국내 도시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정부는 내년에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또 현장 실사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전남과 경남 10개 시군, 이른바 남해안 남중권으로 불리는 시군이 같이 유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서화합, 또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여수 엑스포를 유치한 경험이 있고 또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부산, 또 제주가 경쟁 도시로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또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오래전부터 COP28 유치를 추진해 왔고 또 유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점들을 보면 또 우리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영철 기자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COP28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들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여수 MBC 뉴스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의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남 지역에 의대가 유치되는 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전남 지역 안에서도 이 의대 캠퍼스나 의대 대학병원을 어디로 유치할 것인가를 두고도 이제 물밑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남 동부 지역 5명의 의원들이 개최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전남 동부권에 왜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지 또 의대 유치 등을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 등이 논의됐는데 관련 내용은 오늘 뉴스 데스크에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수소경제 또 수소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광양항 인근의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이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를 구체화할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좀 취재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수 MBC 뉴스데스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영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6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